한국을 무너뜨릴 증거를 찾으러 왔습니다. 일본 대형 보험사 아시아 담당 책임자가 서울에 도착했죠. 외국인 급증은 버블이다. 곧 터진다. 본사는 이미 결론을 정해놨고 그는 그 증거만 찾으면 됐습니다. 15년간 숫자와 데이터만 믿으며 살아온 냉철한 전문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본 한국은 달랐습니다. 공항 시스템 오류가 2분 만에 회복됐고 분실한 가방은 20분 만에 고스란히 돌아왔으며 몸이 아플 때 모르는 사람들이 달려와 도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진실을 쓴 보고서를 본사가 거부하자 그는 15년 경력을 버렸고 출국 티켓을 찢어버린 채 체류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봤길래 일본 엘리트가 모든 걸 내려놓은 걸까요?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진짜 힘, 지금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새벽 4시 50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서 있었습니다. 전광판 위로 국제선 도착편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걸 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이 정도 인원이라면 혼란이 와야 정상이라고요. 제 이름은 사토 카즈마, 41살입니다.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둔 대형 보험 리스크 분석사에서 아시아 담당 책임자를 맡고 있죠. 공항, 도시, 치안, 대규모 인파 대응을 평가하는 게 제 전문 분야입니다. 15년 동안 숫자와 데이터를 믿으며 살아왔고 감정은 철저히 배제해왔습니다. 그게 제가 이 자리까지 올라온 방법이었으니까요. 한국에 대한 제 평가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2010년대 초 저는 한국을 경유해 출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본 혼잡한 터미널과 언어 소통 문제, 택시기사와의 언쟁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 한 문장으로 굳어졌죠. 한국은 감정적이고 현장 통제가 약한 나라라고요. 이번 방문 목적도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장기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것이 어떤 리스크를 만들어내는지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였어요. 본사는 이미 결론을 원하고 있었죠. 과열된 시스템, 통제 불가능한 인파, 증가하는 위험 요소들. 저는 그 증거를 찾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구역 일부가 멈춰섰어요. 시스템 오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펼치며 속으로 확신했죠. 왔다, 한국의 한계가. 드디어 제가 찾던 장면이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현장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직원들은 뛰지 않았어요. 고함도 없었습니다. 대신 세계 언어로 안내방송이 동시에 흘러나왔고 직원들은 침착하게 손짓으로 사람들을 유도했죠. 줄이 재배치되고 막혔던 동선이 열렸습니다. 정확히 2분 만에 흐름이 회복됐어요.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줄 한가운데서 외국인 아이가 갑자기 주저앉았어요. 아마 피곤했거나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죠. 일본이라면 함부로 다가갔다가 책임 문제로 얽힐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역할이 나뉘었어요. 한 사람은 119에 전화를 걸었고 다른 사람은 주변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아이 곁에 무릎을 꿇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죠. 모든 게 말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해온 것처럼요. 아이가 안정되자 사람들은 다시 각자의 줄로 돌아갔습니다. 박수도 없었고 칭찬도 없었어요. 그저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조용히 흩어졌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노트에 적어뒀던 첫 줄을 천천히 지웠습니다. 무질서라는 단어를요. 대신 그 자리에 새로운 단어 2개를 적었습니다. 처리 속도, 현장 대응.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예외일 거라고, 우연히 잘 훈련된 직원들이 있었던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겨우 한 번의 장면으로 15년간 쌓아온 제 평가를 바꿀 순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가방을 끌며 택시 승강장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계속 중얼거렸죠.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요. 앞으로 제가 찾을 증거는 훨씬 많을 거라고요. 하지만 제 확신은 그때부터 조금씩, 아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저는 간단히 짐을 풀고 곧바로 도쿄 본사와 화상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일본은 아침이었죠. 화면 너머로 보이는 본사 팀장의 얼굴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사토상,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의 외국인 장기 체류자 증가세, 공항 이용객 폭증, 도시 과밀. 이 모든 건 버블입니다. 리스크 보고서로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본 공항 현장도 그저 예외적인 케이스였을 겁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분명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좋습니다. 사토상이라면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위험평가입니다. 칭찬이 아니에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공항의 처리 용량, 외국인 증가율, 도시 인프라 부담 지표. 숫자들을 하나씩 나열하며 제가 써야 할 보고서의 방향을 잡아갔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볼수록 불편한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인천공항의 연간 처리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높았고 행정 디지털화 순위도 아시아 상위권이었습니다. 야간 치안 지표 역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정적이었죠. 저는 화면을 끄고 자료를 덮었습니다. 숫자는 현장을 못 이긴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무너지는 순간은 숨길 수 없다. 제가 15년간 믿어온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겠다고요. 혼잡한 동선, 복잡한 환승 구간, 외국인이 많은 지역. 그곳에서 한국 시스템이 깨지는 장면을 찾아내겠다고요. 본사가 원하는 결론을 뒷받침할 증거를요.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공항에서 봤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말없이 역할을 나누던 사람들, 2분 만에 회복된 동선, 아이를 돌보고 조용히 흩어지던 모습.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예외일 뿐이야. 내일부터 제대로 찾아보면 분명 다를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저는 공항 입국장에 서 있었어요. 전광판 아래에서 흐름이 회복되는 걸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호텔 조식을 먹으며 오늘의 동선을 정리했습니다. 지하철 환승이 복잡한 강남역,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명동, 그리고 밤늦게까지 사람이 붐비는 홍대 거리. 이 세 곳을 돌아보면 분명 제가 원하는 장면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가방을 챙기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서울의 아침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제 보고서의 핵심이 될 테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찾으려던 깨지는 장면 대신 제 확신이 깨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걸요. 저는 일부러 혼잡한 동선을 골랐습니다. 강남역 지하철 환승 통로, 명동 거리, 그리고 저녁에는 홍대까지. 외국인이 많고 사람들이 뒤섞이는 곳이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거라고 확신했죠. 오전 11시쯤 저는 강남역 지하미로 같은 환승 통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2호선에서 3호선으로, 신분당선으로, 또 지상 출구로. 저는 노트북과 서류를 가득 담은 서류 가방을 들고 그 인파 속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세게 부딪혔어요. 저는 균형을 잃었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가방이 열리며 안에 있던 서류 몇 장이 흩어졌죠. 저는 급하게 몸을 숙여 서류를 주웠습니다. 하지만 정신없이 줍다 보니 가방을 그대로 둔 채 서류만 챙기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초쯤 지났을까요? 저는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가방이 없다는 걸.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여권이 들어 있었어요. 내부 보고서 초안도 있었고 회사 기밀 자료도 있었습니다. 그게 없으면 저는 한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지나다녔어요.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엔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시아에서 분실은 끝이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귀중품을 잃어버리면 돌려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제가 15년간 현장에서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가까운 역무실로 뛰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다급하게 말했죠.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검은색 서류 가방인데
여권이랑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어요. 직원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잃어버리셨나요? 저는 시간과 장소를 설명했어요. 10분 전쯤 3호선 환승 통로에서요. 직원은 무전기로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말했죠. 손님, 혹시 가방 안에 노트북이랑 파란색 파일이 들어있었나요? 저는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맡겨두고 가셨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저는 제 서류 가방을 돌려받았습니다. 여권, 보고서 초안, 회사 기밀 자료. 모든 게 그대로 있었어요. 심지어 가방 안쪽 작은 주머니에 넣어뒀던 현금까지 한 장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가방 안에 들어있던 작은 메모였습니다. 급하실까봐 영무실에 맡겼습니다. 이름도 없었고 연락처도 없었어요. 그냥 그 한 문장뿐이었죠. 저는 메모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15년간 아시아 전역을 다니며 수많은 사례를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귀중품이 든 가방을 주워서 이름도 남기지 않고 그냥 영무실에 맡기고 가다니. 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맡기고 갔는지 아시나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가방을 맡기고 바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메모를 내려다봤습니다. 급하실까봐. 이 짧은 문장 속에는 계산이 없었어요. 보상을 바라는 마음도 칭찬받고 싶은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누군가 급할까봐 그것만 생각한 거였죠. 저는 가방을 들고 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빛보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친절이 아니었어요. 개인의 선행도 아니었죠. 이건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기본값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오후 내내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깨지는 장면을 찾지 못했어요. 아니, 찾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제 머릿속은 온통 그 메모로 가득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으려던 건 한국의 약점이 아니라 제 확신을 지킬 핑계였다는 걸요. 다음 날, 저는 다시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출국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본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 남아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정말 제가 본 게 예외가 아니었는지, 그날만 특별했던 건 아닌지. 공항 도착층을 걷다가 저는 우연히 첫날 봤던 한국인 직원과 마주쳤습니다. 운영 담당자라고 명함에 적혀있던 사람이었죠. 이름은 유진이었어요. 유진 씨는 저를 기억하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저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유진 씨는 잠시 시계를 보더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제가 며칠 전에 자동 출입국 심사구역이 멈췄을 때를 봤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처리할 수 있었나요? 유진 씨는 특별할 것 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매뉴얼대로 움직인 것뿐이에요. 직원들이 훈련받은 대로 했을 뿐이죠.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었잖아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협력하던데요. 유진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시스템은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요.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결국 현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저는 더 묻고 싶었지만 유진 씨는 시계를 다시 보며 말했어요. 내일 한번 보세요. 아무 일도 없는 날을요. 그게 진짜 시스템이에요. 아무 일도 없는 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공항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예보에는 없던 비였어요. 저는 호텔 창문 너머로 빗줄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죠.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변수가 생긴 날. 시스템이 무너지는 날. 저는 우산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출근 시간대와 비가 겹치며 지하철역 입구는 평소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교통체증도 심했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무너지겠지. 이런 날엔 통제가 안 될 거야. 하지만 현장은 또다시 달랐습니다. 지하철역 계단 입구에는 미끄럼 주의 표지판이 즉시 설치됐어요. 역무원들이 우산 비닐을 나눠주고 있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 줄로 서서 기다렸습니다.
급한 사람도 새치기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역 직원들이 잘해서 그런 거야. 밖으로 나가면 다를 거야. 하지만 밖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횡단보도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우산 없이 비를 맞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자기 우산을 씌워주고는 그냥 뛰어갔습니다. 감사 인사를 들을 틈도 없이요. 편의점 앞에서는 결제가 지연되고 있었어요. 카드 단말기가 일시적으로 먹통이 된 것 같았습니다.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앞 사람에게 먼저 가라고 양보했죠.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서울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비는 오후까지 계속 내렸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빴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고함치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장면도 보지 못했죠.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질서는 통제가 아니라 습관일 수 있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저는 제가 15년간 믿어왔던 원칙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이른 아침 광화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지하철역 풍경을 보고 싶었죠. 변수가 없는 평범한 아침, 유진 씨가 말했던 아무 일도 없는 날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던 외국인 남성이 발을 헛디뎠어요. 넘어지진 않았지만 휘청거렸죠. 그 순간 뒤에서 올라오던 직장인 2명이 동시에 그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부축해주고는 각자 갈 길을 갔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계산된 친절도 아니었죠. 그저 당연한 반응이었던 겁니다. 오전 10시쯤 저는 시청 근처 횡단보도에서 또 다른 장면을 봤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노인분이 턱을 넘지 못하고 계셨어요. 경사로가 있었지만 각도가 조금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고등학생 3명이 말없이 다가갔어요. 한 명은 앞바퀴를, 2명은 양옆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휠체어를 들어 올렸죠. 노인분이 고맙다고 하셨지만 학생들은 이미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명동거리를 걷다가 저는 갑작스런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우산을 안 가져온 외국인 관광객 서너 명이 건물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그때 근처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와서 비닐 우산 몇 개를 건넸습니다. 돈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냥 쓰고 가라는 손짓만 하고는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죠. 오후 4시쯤 저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제 앞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이 카드 결제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카드가 인식되지 않았던 겁니다. 점원이 다시 시도해봤지만 계속 실패했죠. 여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뒤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계산하고 갈게요. 천천히 하세요.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짜증 섞인 한숨도 쉬지 않았죠. 그냥 자연스럽게 양보했고 여성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작은 사건들을 연속으로 목격했습니다. 넘어질 뻔한 사람을 잡아주는 손, 휠체어를 함께 들어올리는 학생들, 비 맞은 관광객에게 우산을 건네는 가게 주인, 먼저 양보하는 손님. 모든 장면이 계획되지 않았고 강요되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규칙이 아니었어요. 법으로 정해진 것도 매뉴얼에 적힌 것도 아니었죠. 이건 기본값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가진 기본적인 태도였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노트를 펼치고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날, 그 평범함 속에 진짜 시스템이 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찾으려던 깨지는 장면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였어요. 아니, 깨질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이미 서로를 지탱하고 있었으니까요. 나흘째 되는 날, 저는 일본인 장기 체류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본사에서 요청한 인터뷰 일정이었죠. 외국인 장기 체류자들이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과 리스크를 조사하라는 지시였어요. 상대방 이름은 하야토, 29살 청년이었습니다. 홍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하야토는 예상보다 편안한 표정으로 나타났어요. 저는 명함을 건네며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사토 카즈마입니다. 일본 리스크 분석사에서 나왔어요.
한국 장기 체류 외국인들의 생활 실태를 조사 중입니다. 하야토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치고 질문을 시작했죠. 하야토 씨, 자료를 보니 원래 2주 출장으로 왔다가 지금 10개월째 한국에 계시더군요. 연장 사유가 뭔가요? 하야토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케이팝이랑 드라마 때문이었어요. 그냥 좋아서 왔죠. 근데 남은 이유는 달라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역시 그렇군. K문화에 빠진 젊은이일 뿐이야. 하지만 표정을 감추고 물었어요. 그럼 지금은 왜 계시는 건가요? 하야토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밤에도 혼자 다닐 수 있는 거리요. 일본도 안전하지만 여긴 다른 느낌이에요. 혼자 걸어도 불안하지 않아요. 저는 노트에 적으며 물었습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하야토는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이랑 행정 처리 속도도 빨라요. 일본은 완벽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여긴 빠르고 정확해요. 외국인인데도 불편함이 없어요.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그건 시스템 얘기잖아요. 사람은 어때요? 외국인에 대한 시선 같은 거요. 하야토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개입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일본은 개인 공간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여긴 다르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떻게 다른데요? 하야토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지하철에서 길을 못 찾고 있으면 누군가 다가와서 물어봐요. 어디 가세요? 제가 영어 못하면 번역기 켜서 물어봐요. 심지어 같은 방향이면 데려다 주기도 하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하야토는 계속 말했어요. 편의점에서 카드가 안 됐을 때도 그랬어요. 점원이 다른 방법 알려주고 옆 손님이 기다려줬어요. 일본이었으면 민망해서 도망갔을 거예요. 저는 노트에 적던 손을 멈췄습니다. 하야토의 말은 제가 지난 며칠간 본 장면들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하야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본은 완벽해요. 시스템도 좋고 질서도 있고요. 근데 여긴 따뜻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채워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따뜻하다. 그게 하야토가 남은 이유였어요. K문화도 경제적 이유도 아니었죠. 그냥 사람들이 따뜻해서였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카페를 나오는 길, 저는 하야토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나요? 하야토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 더 있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하루 종일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따뜻하다. 완벽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채워준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본사에 보낼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써야 할 말과 제가 본 현실이 너무 달랐으니까요. 저는 결국 보고서를 반쯤 쓰다 말고 저장했습니다. 내일 다시 쓰자. 오늘은 정리가 안 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정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리하고 싶지 않은 거라는 걸요. 닷새째 아침, 저는 도쿄 본사와 다시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중간 보고 일정이었죠. 화면 속 팀장의 표정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팀장이 먼저 물었습니다. 사토상,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리스크 요소는 충분히 파악됐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예상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 장기 체류자 증가가 리스크라기보다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팀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위험평가입니다. 칭찬 보고서가 아니에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위험을 찾으려 했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공항 처리 속도, 행정 디지털화, 치안 지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대응 방식이 예상과 달라요. 팀장은 차갑게 말했죠. 사토상, 본사는 이미 결론을 정했습니다. 한국의 외국인 급증은 버블이고 언젠가 터질 겁니다. 당신은 그 증거를 찾으러 간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결과입니다. 화면 속 팀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사토상, 선택하십시오.
결론을 수정하거나 이번 프로젝트에서 배제되거나 이틀 안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세요. 회의가 끝나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15년간 제가 지켜온 원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를 믿는 것, 감정을 배제하는 것, 회사가 원하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것.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가 본 현장은 숫자로 설명할 수 없었고 감정을 배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회사가 원하는 결론이 틀렸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죠. 제가 뭘 위해 일해왔는지, 객관성이란 게 정말 뭔지, 진실을 외면하는 게 전문가인지. 새벽 3시쯤 저는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본사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본 진실을 담기로 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한국은 과열된 나라가 아니다. 엿새째 저녁, 저는 마지막 현장 조사를 위해 야간 이동을 했습니다. 홍대에서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지하철을 타고 환승하는 동안 제 몸이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어지럽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마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간신히 역 의자에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지나갔고 저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무원이었어요. 저는 힘겹게 대답했죠. 괜찮아요. 잠깐 쉬면 될 것 같아요. 영무원은 물 한 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일단 물 드세요. 병원 가실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영무원은 그냥 가지 않았어요. 옆에 계속 앉아서 제 상태를 지켜봤죠. 잠시 후 다른 시민 한 명이 다가왔어요. 번역기를 켜고 물었습니다. 일본 사람이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그냥 좀 쉬려고요. 그 사람은 영무원과 뭔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근처 약국에서 이온 음료를 사다 줬습니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그는 그냥 두고 갔어요. 10분쯤 지나자 몸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저는 일어서려 했고 영무원이 부축해줬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택시 불러드릴까요? 저는 사양했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영무원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연락할 사람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혼자 출장 왔어요. 영무원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또 불편하시면 연락하세요.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역을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 이름을 묻지 않았어요. 사진도 찍지 않았고 SNS에 올리지도 않았죠. 그냥 도와주고 갔습니다. 당연한 일처럼요. 저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다시 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나는 한국을 평가하러 왔지만 결국 이 나라가 나를 평가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저는 도쿄 본사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회신은 다음 날 아침에 왔어요. 계약 종료 통보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15년간 지켜온 원칙을 깨뜨렸지만 처음으로 진실을 썼으니까요. 저는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출국 준비를 하다가 멈췄어요. 문득 하야토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은 완벽해요. 근데 여긴 따뜻해요.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체류 연장 신청 페이지를 찾았어요. 신청서를 작성하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국장이 아니었어요. 다시 입국장을 향해 걷고 있었죠. 전광판에는 여전히 국제선 도착편이 쏟아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더 이상 평가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가방을 끌며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사람들이 채워주니까. 시스템보다 중요한 건 따뜻함이니까.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숫자가 아닌 사람을, 평가가 아닌 경험을 믿으며요.